여러분은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어쩌면 태어나고 죽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마음가짐과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톡톡사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인가 유튜브로 톡톡 사연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남자입니다.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직접 사연을 작성해보게 되었네요. 저에게 아주 대단한 사연거리가 있어서 쓰게 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저라는 사람이 살아온 짧은 인생의 자취를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연 신청이라는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별로 대단하지 않는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태어난 집안,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과 저보다 2살 위의 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특별한 이유나 사건 하나 없이 형과 비교당하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게 된 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보다 형의 외모가 뛰어났고 성격도 저보다 부침성이 있어서 어른들이 더 아껴줬던 것 같습니다. 저라고 안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닌데 타고난 어릴 적 외모가 형보다 좀 뒤처졌고 기질 자체가 형과 완전히 달랐는데 뭐 어찌할 방도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저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라는 이유로 형보다 부족한 사랑을 받았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었고 형이 저보다 2년 먼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공부의 두각을 드러낸 이후로는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받는 차별로 인해서 더욱 삐뚤어졌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통제가 어려운 말썽꾸러기가 되었거든요.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관심을 저에게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굴었던 것인지 아니면 저 자체가 사고치는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엇나갔던 것인지 저의 과거인데도 정확한 이유가 헷갈리네요. 어린 날의 치기였겠죠.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집을 보면 답이 나오지. 으휴, 저건 커서 대체 뭐가 될는지 자기 형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갈는지 모르겠네. 저를 보면서 아버지는 대놓고 그런 말씀을 크게 하시며 혀를 찌릿하시는 행위를 자주 하셨습니다. 저보고 너는 왜 점점 꼴통이 되어가냐? 오늘도 꼴통 납시였다. 하며 조롱하는 말투를 내뱉으시며 제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시는 걸 종종 하셨고요. 저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있던 사춘기 초입의 시기였는데 아버지께서는 걸핏하면 제 머리를 치면서 저를 비웃는 발언을 자꾸 하시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홧김에 집을 다 엎어버려? 하는 충동에 사로잡힌 것이 여러 번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문제아였다거나 형이 대단하게 뛰어난 모범생도 아니었던 것이 저를 더욱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 보니 진짜 혀가 내둘러질 정도의 양아치들이 많더라고요. 저 따위는 귀여운 반항아 정도였고 진짜 백이 문제아들은 사고치는 급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의 주장대로 구제불능의 꼴통이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기 자식이 더 망가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면 저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저를 문제아로 낙인 찍으시고 저의 상태가 심각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매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성격이 예민해졌던 것인데 막상 중학교에 엄청난 양아치들을 보니까 제가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저와 비교되면서 착한 아들, 사고 안 치는 모범생으로 이미지가 굳혀졌던 형은 오히려 부모님 몰래 집에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놀고 문제집 사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친구들과 노래방과 PC방을 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서는 형은 잘났고 동생은 못났다 며 서열을 딱 정해주셨으니
제가 억울해서 미치고 환장을 노르셨어요. 형의 성적이 그냥 평균 이상이었을 뿐 전교에서 노는 수준도 아니었는데 형은 똑똑하다면서 치켜 세워주고 성적이 평균보다 조금 아래였던 저한테는 공부머리가 이렇게나 없어서야 앞으로 어떡할 거냐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야겠다는 의지마저 꺾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형보다 객관적으로 공부 성적은 조금 떨어졌어도 예체능 분야에서는 확실히 더 나았습니다. 어디서 따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림 그릴 때의 구도를 저 스스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 과목의 실기는 무조건 최고 점수로 따놓은 당상이었고요. 체육 과목에서도 웬만한 건 전부 제가 최상위권을 달렸습니다. 몸으로 하는 걸 잘해서 그랬는지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제발 공부 좀 해라. 너는 네 형의 발끝만 따라가줘도 우리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네 형을 보고 좀 배우란 말이야. 제가 교과서 모퉁이에 그림을 그려놓는 걸 발견한 엄마께서는 저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미치겠다며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중학생식이나 되었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마음 다잡고 살라고 하셨어요. 이런 가정환경 아래서 형제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윗사람인 형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형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야갔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로 오는 관심과 애정을 이용할 줄 알았고 그걸로 저를 공격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저는 클수록 형의 그런 면모를 더욱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형제의 사이는 점차 냉랭해졌죠. 형은 저를 방어막, 총알바지로 써먹으면서 자기가 모든 비난에서 벗어난 채 편안함을 누렸고 저는 그런 형을 보면서 항상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희 둘 다 폭발해버렸어요. 계기는 별거 아니었는데 서로 신경질적으로 굴다가 본격적인 말싸움으로 번졌고 혈기왕성했던 시절의 저희 형제는 곧 몸싸움을 하면서 치고받았습니다. 그때 형이 고2였고 제가 중3이었네요. 잘난 것 하나도 없으면서 감히 나한테 대들지 말란 말이야. 너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것 같지? 착각하지 마. 너는 내 덕분에 오히려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다 누리고 있는 줄 알아야 돼. 뭐? 너? 지금 너 나한테 너라고 그랬냐? 이제는 이게 지 형보가 아예 너라고 그러네? 너 오늘 진짜 뒤져볼래? 형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위풍당당하였고 저보다 자기가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 때문에 집에서 눌려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이런 둘이 충돌을 하였습니다. 둘 다 남자였고 체격이 엇비슷했으니 막상막하였고 서로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오래 쌓여있던 울분을 그 순간에 다 분출하였죠. 그러다가 결국 형이나 저나 똑같이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부지불식간에 이뤄졌던 형제의 난투극은 병원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싸운 것에 대해서는 승부가 나지 않았었지만 저는 그 싸움의 승자와 패자는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부모님의 반응을 보면 말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 장남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놔? 너는 감히 네 형한테 뭐하는 짓거리야. 동생이 되어가지고 형한테 공손하게 굴고 착하게 따르지는 못할 망정. 아무리 저보다 형이 더 다쳤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저도 형한테 얻어터진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동생 쪽이면 제가 더 어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를 더 걱정하고 위로를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어요. 이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이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잘못 깨어진 첫 단추로 형제 간의 차별이 발생되었다 정도로 저는 여기면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 집은 형이 중심이고 나는 찬밥이다 라는 판단이 굳어졌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창 사춘기인 중3이었으니 제가 이때 얼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닐 거라고 확신까지 했었습니다. 어디서 피치 못하게 주워다가 키우게 된 자식이었기에 이렇듯 차별을 하시는 거라고 여겼죠. 형한테 이겨먹으려고, 아버지랑 엄마한테 관심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무 의미도 없고 부질없는 짓이었잖아. 나만 손해야. 저는 이때 싸늘한 마음으로 결심을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이 순간의 울분이 지나가더라도 제 결심하는 그대로 쭉 가져갈 것이라고 마음먹은 저는 부모님과 형에게 더 이상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금세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저에게 타고난 공부머리 따위는 없다는 것을 재차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학업을 위해서 집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도 없었고요.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니었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으므로 저에게까지 지원이 오리라고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 형은 그저 그런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말로는 막판에 미끄러져서 어쩔 수 없이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던데 재수하겠다는 의지가 개뿔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형이 원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내고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그 정도 간판이면 그럭저럭 괜찮은 곳을 갔다면서 형에게 칭찬을 건네주셨죠. 저는 형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고2였고 고3 수험생이 되기 전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대학 안 가려고요. 그냥 돈이나 벌든지 하겠습니다. 군대도 그냥 빨리 해치워버릴 거고요. 결심을 굳히고선 비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은 두 분 다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요즘 세상에 대학을 왜 안 가냐는 등 졸업하고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있냐는 등 이런 것도 저에게 안 물어보셨습니다. 어차피 꼴통 대학교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등록금만 그런 곳에 기부할 바에는 고졸로 사는 게 낫다는 말씀만 아버지께서 넌지시 던져주실 뿐이었죠. 네 형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냐. 대학은 한 명만 나와도 돼. 아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에 어쩐지 후련한 빛이 스치는 것 같아서 저는 씁쓸해졌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설칠까봐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반응으로 읽혀져서 새삼 상처를 받았네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전전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한 호프집에서는 급여를 주급으로 현금 지급을 해줬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걸 받아서 방에 두었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와서 그걸 찾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좁은 집구석에서 그게 사라질 일은 없었고 물어볼 상대는 부모님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돈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못 보셨냐고 여쭤보는 순간 부모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어제 네 형하고 밥 먹으러 나가서 써버렸다. 덕분에 고기 잘 먹었구나. 네? 아버지, 그거 제가 번 돈이에요. 제가 새벽까지 일해서 호프집에서 벌어온 돈인데 그걸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이 쓰셨다고요? 너는 네 부모랑 네 형이 외식하는 데 쓴 걸 가지고 설마 아까워하는 거냐? 곧 있으면 네 형 입대한다 이 녀석아. 입대 전에 맛있는 걸 먹여줘야 할 거 아니냐? 네가 네 형한테 고기 한턱 싸준 셈 쳐라. 제가 왜요? 제 피 같은 돈을 왜 그런 데 써야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을 정없게 하네. 야 임마, 소고기 먹느라 그 돈보다 더 나왔어. 큰 금액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떨고 난리야. 저는 부모님께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는 여겼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일말의 기대라도 남아있던 것인지 그 반응에 저는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부모님과 말도 안 섞었고 형이 입대할 때도 배웅하지 않았으며 조용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의 입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입대하기 직전까지도 부모님과 사이가 냉랭하였고 어느새 감정의 골이 두드러지게 깊어져 있었어요. 그런 저를 부모님은 못마땅해 하셨고 그럴수록 저는 부모님이 미워졌죠.
저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집이랑 인연을 끊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고, 사회로 나온 후로는 독립을 하였습니다. 이때 부모님하고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는데 서로를 향해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며 모진말을 내뱉었었네요. 저는 군대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거처로 옮겼습니다. 이 친구는 제 가정사를 군대에서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모아놨던 돈과 이 친구에게 빌린 돈을 합쳐서 월세방부터 구했죠. 당장 시작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 일부터 공장 일까지 5만 돈벌이 되는 것이면 다 하였습니다. 나에게 있는 건 이 몸뚱이와 시간뿐이다. 이걸 이용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데에 주력하다 보면 앞날이 열릴 거야.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그 보상이 나에게 분명히 따를 거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거의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인들을 꽤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형님이 저를 보고 어린 나이에 친구답지 않게 꾀 안 부리고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면서 괜찮은 정규직 자리에 꽂아주고 싶다는 말을 해왔어요.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던 월세방을 다른 동네로 옮겨가면서까지 새로운 일터에 정착을 하였고, 그 공장에서 저의 체력을 다 바쳐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너 그러다가 갑자기 졸도할 수도 있다 면서 걱정할 만큼 미친 듯이 업무에 주력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몰두하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일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짐작이 듭니다. 그곳에서 일에 빠져 사는 동안 저의 소소한 낙이 한 가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공장에 일을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원룸촌에 인접하고 있었던 중국집에 가는 일이었어요. 그 자리에서만 20년 넘게 장사를 해왔다고 하셨던 중국집 사장님께서 굉장히 인심이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또한 주방에서 전두지휘하고 계셨던 이모님 또한 10년 넘게 재직 중이라고 하시는 걸 봐서는 그 중국집에 계시는 분들끼리 의리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종종 들린 게 반년이 넘어갈 무렵부터는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짜장면 하나면 되지?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포장으로 해주세요. 집에서 반찬이랑 먹고 싶어서요. 아이고, 밥 안 먹고 짜장면으로 아예 퉁을 치려고 하는구만. 밥도 좀 먹고 살아요, 응? 젊은 청년이 자꾸 그러다가 건강이 훅 가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정겨운 말투로 저에게 주방 이모님께서 쏘아붙이실 때마다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저는 웃음이 나왔었네요. 그게 다 저를 신경 써주고 걱정해 주시는 거란 걸 알아서였습니다. 그 중국집은 배달뿐만 아니라 포장이 되었는데 그냥 스티로폼 용기에 면발 소스를 붓고 그걸 봉지에 넣으면 끝이었어요. 봉지 손잡이를 묶어다가 달랑 쥐고 가는 웃긴 모양새였지만 어딘가 정이 넘치는 포장이었습니다. 양도 넉넉하게 주셔서 저는 그렇게 좋아해서 자주 먹었던 그 중국집의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켜본 적이 없었네요.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냐고 제가 농담조로 몇 번 물어봤을 정도로 그 중국집은 참 인심 좋았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를 좋게 봐줘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려는 동료들이 생겨났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저는 제 스스로에 워낙 자신감이 떨어져서 소개시켜주겠다는 것을 대부분 거절하였지만 어느 날은 저랑 별로 근무 일자가 겹치지 않아서 친하다고 할 수 없는 분이 오셔서 자기가 아는 여자 동생을 소개받아보지 않겠냐고 하시는 것에는 너무 의외라서 깜짝 놀란 나머지 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떨결에 소개받는 자리에 나간 곳에서 저는 상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수수하면서도 차분하고 살가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정식으로 만나보자고 교제를 청하였습니다. 비록 일은 고되었지만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일상에 활력이 생겼고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와 연애를 해가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휴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누가 공장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방문객을 보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무려 수년 만에 뵙는 것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던 모습보다 많이 초췌하고 낯이 어두워 보이셨어요. 굳이 저를 수소문까지 해가면서 찾으셨다는 얘기에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를 갑자기 왜 찾아오신 건데요? 휴게실에서 마주 앉자마자 제가 용건부터 여쭈어 보았죠.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제 형의 문제 때문에 저를 찾으신 것이었더군요. 대학을 간신히 졸업한 형은 성적이 안 좋아서 이름 높은 기업들에는 아예 지원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은 다 대학의 성적을 보았나 봐요. 그래서 대학 간판만 보는 곳들로 눈을 낮춰서 지원을 하였는데 전부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적성검사 같은 것에서는 붙고 임원하고 대면하는 최종 면접에서는 다 떨어지는 이유. 나는 알 것 같은데. 그 회사 임원들이 전부 형의 마땅치 않은 면모를 발견해서 그런 거겠지. 낙심한 형은 중견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줄줄이 지원하여 한 곳에 재직을 하였다네요. 그런데 얼마 못 버티고 나왔다고 합니다. 사내 문화에 적응을 못했다나 뭐라나. 그러다가 술만 퍼마시면서 재취업은 준비도 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는 도박까지 손을 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출비까지 생긴 참이라며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꼴통 자식이라고 욕하실 때는 언제고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도 이건 쪽팔린 짓이란 생각이 안 드세요? 마지막까지 형의 손을 붙잡고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애초에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적조차 없는 자식이니까요. 네가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할 수 있는 거냐? 생물학적으로만 부모-자식 관계인 거지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지께서도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줄로 알았는데요. 저의 냉정한 대처에 몹시 당황하셨는지 아버지께서는 어쩔 줄을 모르시더군요. 저에겐 늘 애증의 대상이셨던 아버지께서 어느새 이토록 유약해지셨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래도 너의 친형인데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달라. 곧 재차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의 마음은 싸늘히 식어버렸죠. 문제를 일으킨 그 당사자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대신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열이 받았습니다. 여전히 부모님께서는 형이 더 아픈 손가락이고 저는 방치되어 있는 존재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정하게 아버지를 돌려보냈습니다. 알아서 형을 책임지고 사시라는 조언을 남긴 채 말입니다. 속이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분을 내가 모르겠네. 아버지를 돌려보낸 그 후에 저는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묵묵하게 저의 곁을 지키며 위로를 보내주었던 존재가 바로 여자친구였어요. 만일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사람이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도 함께 들었죠. 저는 얼마 후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였고 금세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편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장인어른이 안 계셨고 집안의 친척 어른들도 왕래하는 분이 없다시피 하였어요. 장모님께서도 예전에 당하셨다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그래서 여자친구와 긴 상의 끝에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여서 고급 식당에서 대접하고 축하를 받는 것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저는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을 그만둔 저는 돈을 끌어모아서 사업장을 차렸어요. 성실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체험해 봤잖아. 이것 하나만 믿고서 말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에 대한 자신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사업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을 맛보게 되었고, 제 일상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더라고요. 1억이 넘게 현금이 들어있었던 통장은 벌써 옛일이 되어버렸고, 저에게는 1억이 넘는 빚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타고 다녔던 외제차마저 처분하게 되었던 날, 저는 멍하니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듬해 바로 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갓 태어난 피덩이를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가 되어 보일게 라고 속삭여 주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사업을 거하게 말아먹고 나자 제 아이를 보기가 민망하고도 미안하였습니다. 사업에서 조짐이 안 좋으면 빨리 털어냈어야 했는데 저는 미련을 못 버렸고 시기를 놓쳐버림으로써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어요. 내가 저 자식 먹여 살릴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성실하게 꾸준히만 하면 돼. 그러면 세상에 알아줄 거야. 저는 이런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고 다른 방안이나 최악의 가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날려먹고 빚이 생기기 나서야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그때가 돼서야 받아들였어요. 저희 아들 3살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었습니다. 우리끼리 생일 파티 했을 땐 분위기 좋았잖아. 며칠 만에 왜 이러는 건데, 응? 애 생일이니까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뿐이야. 너 같은 놈한테 애 키우게 돈 달라는 소리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이혼만 해줘. 애는 내가 알아서 키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애 포기 못해. 지금 내 삶의 유일한 낙이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야. 제발 우릴 놔줘. 너만 없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하고 질려. 힘들어 미치겠다고. 네가 내 심정을 알아? 아내는 사업 실패를 겪는 저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마치 도리 없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가는 침몰선을 보는 것만 같아서 미칠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사실은 산후 우울증이 왔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루에도 12번씩 죽는 생각을 했었다네요. 오로지 아이를 생각하면서 참아왔고 버텨왔다고 말을 하며 아내가 눈물을 줄줄 흘렸는데 저는 그 앞에서 차마 핑계 한마디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계속 사업을 더한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망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저였으니 그걸 지켜봐야 했던 아내의 속은 계속해서 까맣게 타들어갔었겠죠. 저는 아내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사실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한 사람을 스스로 건사하기에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너만 사라지면 나는 홀가분할 것 같아. 그러면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애 잘 키울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이혼 좀 해주라. 아내가 눈물로 호소를 하였고 저는 결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마저 제 품에서 잃어버린 채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상 이혼을 당했다고 봐야 맞았죠. 갑자기 삶의 지표를 잃어버리게 된 저는 마지막 남은 저력을 다해서 돈을 번 뒤 아내에게 제 진심을 보여주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디 죽기 살기로 해보자. 돈 벌어서 내 자식한테 떳떳하게 돌아가 보자. 저는 구직난을 뒤지다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문구 하나에 홀려서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톡톡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양어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온 마당에 인생 뭐가 더 있겠나 싶어서 그 일을 해보기로 하였어요. 부산으로 가서 인력사무소에 도착하여 급여 문의부터 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기본급에다가 3개월 단위로 배에서 잡은 것들을 판매한 돈을 정산해서 얹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듣고 나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으로 따졌을 때 6, 7천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배에 탈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정지었어요. 배 위에서 생활하면 사실상 돈을 쓸 일이 거의 없고
착실하게 돈만 모은다면 남은 빚 청산도 모두 가능하겠구나. 그런 희망을 품은 채 통발 어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기 전날에 아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모로 착잡해지더군요. 제 안위를 걱정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마땅할 상황이었는데 어느 쪽의 가족도 저와 가깝지 않은 것 같아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불안하고 서러운 마음으로 그 전날에는 잠을 설쳤고 배에 오른 첫날에는 그래도 아주 고단한 가운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탄 배에서 만난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치아가 깨져 있었다는 것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네요. 앞니가 소실된 사람들이 많아서 희한했습니다. 치아가 딱 보기에 멀쩡한 사람은 저랑 베트남 노동자밖에 없었어요. 출발에 앞서 가장 먼저 배 안에서의 침대를 배정받았고요. 배의 조리실 앞에는 바닥 뚜껑을 열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안으로 내려가면 비로소 취침구역이었습니다.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생활할 수 없겠더군요. 2층짜리 침대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고 저는 허름한 침대 한 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녹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밧줄을 정비하는 것만도 몇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새 배는 망망대해 위에 있었고 사방을 둘러봐도 육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곳에선 미친 듯이 통발을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였는데 저는 올라오는 통발을 순서대로 쌓는 업무였습니다. 이 단순 반복 작업은 통발 2천 몇백 개를 쌓고 나서야 한 어장이 끝났다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이 작업은 하루에 4개의 어장을 기본으로 하였어요. 통발을 쌓으면 저는 연신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죠. 그 돈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주는 금액이었다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일 자체도 미치게 힘들었지만 함께 있는 뱃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괄괄하면서도 쫌생이라서 신경 쓰였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박혀있지 않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모두가 똑같은 업무량을 해내길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초짜는 죽어나는 구조였죠.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면 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생각을 철회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날 파도가 무서울 만큼 높이 치는 바람에 통발이 계속해서 엎어졌고 결국은 그것들이 한꺼번에 쓰러졌어요. 저는 통발을 정리하던 와중에 저를 덮치는 통발들에게 얻어맞고 가판 위를 굴렀습니다. 겨우 일어났는데 온몸이 다 아프고 쑤시더군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선원들이 비웃음만 날렸습니다. 괜한 엄살 피우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 것에 제가 이미 속으로 화가 잔뜩 난 상태였고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나마 성격이 유순한 어떤 분과 같이 구석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분이 이런저런 조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급여 대목에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알고 배에 오른 금액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애초에 기본급이라는 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계산과는 달리 연봉으로 치자면 이 배에서 일을 했을 때 받는 금액은 대략 2천만 원이더군요. 저는 그것을 3배로 알고 배를 탔던 건데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돈을 받고 이런 일을 어떻게 계속하란 말이야? 정말 개같이 구르면서 요동치는 배 위에 있어도 그 엄청난 노동을 하였던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티고 감내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 있었어요. 가뜩이나 쓰러지는 통발에 얻어맞아서 온몸이 욱신거리고 있던 찰나에 그런 진상마저 알게 되니까 정신적인 피로가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선장과 갑판장에게도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괴로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애초부터 뱃사람들이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은 육지에서의 공장이나 일반 직장들이 계산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한 저를 이 배에 타게 만든 인력사무소는 치사하게 말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제가 멋대로 오해하게 만들었더군요. 게다가 다른 인력사무소를 한 달에 걸쳐서 저를 그 배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중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저를 넘긴 금액을 챙긴 것이었죠. 거기까지 듣고 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더군요. 자존심으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자려고 누워있을 때는 온갖 생각이 다 나면서 계속 허름한 이불 안에서 조용히 울고 말았었네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도 비참하여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더 하는 것은 건강을 잃을 테니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낭비라는 생각을 하였고 배에서 내리고 싶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해양 경찰에 연락을 해서라도 이 배를 떠나고 싶다면서 저는 고집을 피웠어요. 안 그랬다가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저를 처리해버릴까봐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찰을 들먹이며 육지로 가고 싶다고 하였죠. 그 이튿날에 결국 저는 육지에 발을 디딜 수 있었어요. 인력사무소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조건이 훨씬 더 좋은 배에 소개를 시켜주겠다면서 저를 바로 회유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은근하게 속여서 이상한 배에 태웠으면서 그게 제안이랍시고 할 소리인가 싶었지만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서 참았네요. 뱃사람들과 인력사무소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저는 일부러 비를 맞춰대면서 다음에 다시 배에 타겠다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몰래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들에게 혹시 덜미를 잡힐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한숨이 푹푹 나왔죠. 나의 지난 인생,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지금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리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모든 것이 후회되고 다 실수였던 것으로 여겨지네. 달리는 버스 창밖으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저 많은 창문들, 화려한 불빛 안에 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번 생은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제 마음이 편안해졌고 배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지끈거리던 머리도 조금은 맑아졌죠. 포기하면 편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제가 떠나왔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모텔에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일했던 공장에 찾아가 둘러보았어요. 여기서 일하던 때까지만 해도 내 앞날은 무조건 창창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한창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내를 처음 만나 연애를 하고 있던 시기에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었다는 일화도 떠올려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다시 저를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고 저도 제 가족을 찾지 않았으니 교류가 영영 없었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공장을 바라본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윽고 제가 향한 곳은 어느 중국집이었어요. 제가 한때 정말 자주 찾았던 식당이었습니다. 공장 일을 그만둔 뒤에도, 결혼한 뒤에도,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저는 이 중국집을 가끔 찾아와 짜장면을 먹고는 했었어요. 괜히 새롭게 느껴지는 감회를 안고 내부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중국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메뉴판을 쳐다봤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 시킬 메뉴는 골라져 있었죠. 제가 늘 먹었던 짜장면을 오늘도 시킬 것을 주방 쪽에서 예상하고 계시리라 짐작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곱빼기로 주세요. 제가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제 이곳에 오는 것도 마지막이니까 평소와 다르게 짜장면을 곱빼기로 먹겠다는 생각이었죠. 이 세상을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짜장면이니까 이왕이면 곱빼기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심산이었는데 주문을 마치고 앉아있는 저에게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갑자기 곱빼기를 시키니까 놀라셔서 물어보러 다가오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온 사람은 바로 주방의 이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별별 짐작이 다 스쳤는데 그런 저에게 이모님께서는 웬 흰 봉투를 하나 쓱 내미셨습니다. 갑자기 이게 웬 거예요? 글쎄, 일단은 한번 열어봐. 열어나 보고 말을 해요. 주방 이모님의 반응에 제가 어리둥절해하면서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제 손끝에 편지가 잡혔습니다. 편지를 펼쳐본 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니? 그것은 바로 저희 엄마께서 쓰신 편지였습니다. 예상조차, 아니, 상상조차 못했던 엄마의 편지에 저는 깜짝 놀란 채로 그것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의 또박또박한 손글씨로 쓰여진 내용은 제가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을 떠나 이 지역에 정착했을 때부터 저를 엄마가 지켜봐 오셨다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알아본 뒤 저를 지켜봤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형의 일로 도움을 저에게 청하고자 하셨을 때 제가 일하던 공장으로 오셨던 거라고 하였습니다. 제 앞에 나서고 싶었는데 용기가 부족하였고, 또한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자 혹시나 그 일상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몸을 사리셨다고 하였어요. 후회되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 아들에게 용서를 필요할지 몰라서 이 못난 엄마가 계속 머뭇거리기만 하였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구나. 엄마는 우리 아들을 한시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편지와 함께 봉투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10장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는 참았던 눈물을 후두둑 흘려버렸습니다. 갑자기 온갖 서러움에 제 깊숙한 곳에서 몰려오더라고요. 주방 이모님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주방에서 저에게 주실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하셨죠. 저는 끄끄 숨이 넘어가도록 울면서 편지의 가장 하단에 적혀있는 주소를 보았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살기로 하였다면서 살게 될 곳에 주소를 남긴다는 추신이 덧붙여져 있었죠. 잠시 후 저는 눈물의 짜장면을 먹으면서 주방 이모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골로 아예 내려가시게 되자 엄마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중국집에 들러서 그간 제가 이곳을 단골 삼아서 지냈다는 것을 지켜봤다는 걸 여기 사장님과 주방 이모님께 밝히신 후 봉투를 맡기셨대요. 다 먹는 대로 일어나서 당장에 거기 시골집으로 가봐. 생각이 길어질수록 쓸데없는 계산만 들어가니까. 원래 가족 일에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닌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주방 이모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는 짜장면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인사를 거듭 남긴 채로 중국집을 나섰어요. 저는 주방 이모님의 말씀대로 즉시 시골집의 주소로 가볼 작정이었습니다. 옷도 깨끗한 걸로 입고 머리도 말끔하게 정리를 마친 채 시골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을 직접 보지 못한 사이 사업의 시작과 실패와 이혼 등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그런 건지 아버지께서 저한테 어떻게 반응하실지 이런 건 염려도 안 되더군요.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는 제가 아버지를 매몰차게 쫓아냈었으니까요. 그런데 고즈넉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 앞에 당도하였을 때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때마침 아버지께서는 밖에 나와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딱 한마디 말씀만 건네셨습니다. 이제 오냐? 그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엄마가 오셨어요.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어머, 세상에, 네가 정말 온 거니? 어디 얼굴 좀 보자. 엄마께서 깜짝 놀라신 채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제가 난데없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용케 울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울컥해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과 정말 오래간만에 마주보고 앉아서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입이 잘 안 열렸는데 한번 물꼬가 트이고 나니까 제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가더군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신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엄마로부터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고선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도망까지 다녔다가 하마터면 감옥에 갈 뻔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형 때문에 계속 정신이 없으셨고 가슴앓이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형이 일으킨 문제들을 간신히 수습하고 나서 다 저버리고 친척 어르신들의 권유에 따라서 시골행을 택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형이 몇 달 전에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고 바로 얼마 전부터 그 사람 집에 가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라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엄마께선 가슴을 쓸어내리셨죠. 좋은 여자 만나서 정신 차리지 않았더라면 형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라고 엄마께서는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형을 아주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어요. 예비 형수님과 함께 말이죠. 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살아 있었냐? 저를 보면서 머쓱한 표정으로 형이 먼저 인사를 해왔습니다.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다르게 형이 유순하고 얌전한 것에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어서도 변할 수 있구나 싶었네요. 예비 형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어째서 형이 사그라들었는지 알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언중유골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드럽게 내뱉으시는 말씀 속에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 있더군요. 처음 뵙는 자리였습니다만 저는 예비 형수님께 각종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전혀 안 나빴고 저에게 다 도움되는 조언들 뿐이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네요. 어차피 형은 예비 형수님과 계속 지낼 거라고 했으니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 집에 같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저에게 머리도 식히고 앞으로의 긴 계획을 새로 세워보라고 하셨죠. 내가 아버지랑 엄마랑 산다고? 형이 다른 곳에 사는데 내가 부모님과 산다고? 형이 아니고 내가 부모님과 산다니?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내 평생에 그려본 적이 없었건만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는 걸까? 인생이 참 요지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시골 동네의 어떤 집에서 감사하게 저한테 일을 주셔서 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별별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 분이라 일손이 늘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당으로 계산을 해주시는데 월급으로 치자면 웬만한 공장에서 구르는 것보다도 돈이 돼요. 보여주신 호의에 배반하지 않으려고 장기 한번 안 부리고 일을 했더니 다른 집에서도 저에게 슬쩍 일감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제는 아내가 저에게 아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물장난을 치면서 목욕하는 동영상도 함께 말이죠. 한참을 예쁜 아이를 휴대폰 화면으로 쳐다보던 저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답장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아내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항상 제가 먼저 걸었었는데 아내 쪽에서 전화를 한 건 이혼하고 나서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대단한 대화를 나눈 건 아니었고 주로 아이 얘기만 하다가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우선 만족하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내놓은 제 자식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데 아직 늦지 않은 것이겠죠?
제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렵니다. 죽으려고까지 했었는데 앞으로 못할 게 뭐 있겠나 싶네요.